반만년 한국사를 빛낸 찬란한 과학기술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한국사 과학탐 김일중입니다. 저와 함께해 주실 탐구대원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특별히 손미경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종특별시에서 자그맣게 여인 생활사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 박물관을 또 운영하고 계시고 관장님이시자 대표님이시네요. 그럼. 그럼 또 전문은 어떤 게 전문입니까? 그러니까 머리는 한 몇 년 정도 공부하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재현 전시 또 이런 활동만 올해가 37년째입니다. 야, 37년째. 네. 근데 장인이시다, 장인. 네, 장인이신데 머리 왜 이렇게 빨갛게 하신 거예요? 나이 생각 안 하세요? 젊어지려고. 아니, 염색하신 거지 뭐 그거 아, 너무 빨갛잖아. 아니, 왜요? 젊어지려고 노력을 하고 이 빨간 머리를 했습니다. 동엽 씨에게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야, 이제 파악을 또 하시겠네. 김승원 선생님도 아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오늘의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류의 오랜 역사와 함께 변화해온 시장 문화. 과연 인간은 언제부터 스스로를 아름답게 꾸미기 시작했을까? 고대의 장신구는 일종의 부적과 같은 주술적 의미가 강했던 반면 삼국시대 들어서는 금과 옥 등 다양한 재료의 발달로 화려한 장신구 공예가 꼽혔다. 몽골풍 시장 문화가 이어졌던 고려 시대를 지나 조선 시대에는 비로소 시장 기술이 완성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천연 화장품을 비롯해 부채와 신발 등 과학적 원리를 통해 자신의 몸을 가꿨던 선조들. 역사 속 시장의 모든 것을 지금부터 탐구해 본다. 자, 오늘의 주제는 치장입니다. 사실 치장은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시대별로 머리, 화장, 그리고 장신구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실은 치장, 저희도 오늘 한껏 치장을 또 하고 네. 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뭐 예. 저희 의상 보세요. 오늘 치장이라고 하길래 네. 집에서 제일 화려한 거 입고 나왔습니다. 아, 어쩐지 꽃무늬 네, 자켓이. 꽃무늬 이렇게 넥타이도 딱 매고. 예. 김일중 씨도 오늘 너무 오늘 저도 멋있게 신경 많이 다니고 썼습니다. 있어요. 예. 지금 헤어스타일이 요즘 뜨는 헤어스타일입니다. 제 머리가요? 정혜인 씨 머리 스타일 아닙니까? 아이쿠야. 아 그랬구나. 맞죠? 아니, 나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아니 닮았다니까 지금. 나는 그 얘기를 진짜 미용실 가서만 했어. 정혜인처럼만 잘라주세요 하고 난 여기 와서 아무 얘기도 안 아무 했어. 말도 안 했어? 근데 알아준 거야? 나 알았지. 아유, 참. 아, 정혜인 씨인 줄 알았어. 역시 친구가 최고네. 그러니까 그래요. 예, 이거 행커칩도 꽂고 말이죠. 저도 오늘 제가 갖고 있는 넥타이 중에 제일 색깔이 좀 화려한 걸로 갖고 왔습니다. 야해요, 선생님. 네. 예, 보통 이제 어르신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색깔이 야하다. 이게 치장이 정말 그야말로 요즘엔 남자들도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쓸 정도로 어떻게 네. 꾸미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선생님? 네, 그죠? 맞습니다. 치장이나 단장이라는 뜻은 얼굴을 곱게 하고 뭐 머리를 만지고 옷을 이렇게 꾸며서 산뜻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뻐지고 아름다워지려는 욕심은 그 인간의 본능이 아닐까요? 아, 맞아요. 네. 저는 사실은 치장하면 가장 큰 비중이 아마 화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화장이요. 화장하는 법. 그래서 선생님께 좀 궁금한 게 제가 화장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도대체? 그 고대 이집트의 왕 클레오파트라 7세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요. 사실 그 클레오파트라는 그 미인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예. 네, 클레오파트라는 그 아름답게 세계의 미인으로 이렇게 남아있던 것은 그 화장의 기술이 많이 이렇게 접목이 됐다 그래요. 흔히 말하는 화장빨? 눈썹은 좀 진하게, 그리고 샤도우는 그 스모키 화장으로 이렇게 펴발라서 섹시하게 했고, 네. 이 턱에 요즘 유행하는 V라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음영을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주어서 그 미인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이었는데 근데 하는 거는 지금에 있는 여성분들하고 거의 비슷한 그때부터 내려왔나 봐요. 근데 뭐 역사적으로 클레오파트라가 제일 먼저 화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기원전 한 7,500년 경으로 추정되는 우와. 예, 고대 이집트 무덤에 보면 벽화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벽화에 보면 까만색 맞아요. 쫙 칠해서 쫙 이렇게 해놓잖아요. 예. 그런 거를 이제 주로 이제 뭘로 이제 만드냐면 이제 콜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재료하고 그다음에 뭐 레드오크라는 이제 흙 종류가 있죠. 그거랑 그다음에 또 헤나. 지금도 헤나. 이제 헤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신할 때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네. 그 헤나를 가지고 이제 만드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화장은 그렇게 오래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집트의 눈화장은 단순히 뭐 미적인 측면보다는 그 사막 기후잖아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열이 있으니까 그걸 발라줌으로써 이제 눈물을 좀 자극을 해서 그걸 좀 눈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지혜도 있는 것 같아요. 요새로 치면 야구 선수들 이렇게 밑에 검은 거 칠하는 것처럼. 이집트인들이 사용한 아이라이너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를 과학자들이 밝혔는데요. 납 성분이 들어있어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납은 그렇게 그 건강에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마 그런 위험은 몰랐을 것 같은데요. 사람의 피부 세포에 그 처리를 한 다음에 그때 어떤 현상이 있는지를 2010년에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납성분이 피부 세포에 가해지면은 거기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 산화질소가 이제 그 외부에서의 어떤 벌레나 어떤 감염의 위험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언제부터 화장을 하게 됐을까요? 단군 신화 속에서 그 이야기를 좀 추론할 수 있는 단군 신화에도 미용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미용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닌데 왜 하필이면 곰과 호랑이에게 쑥과 마늘을 줬느냐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사람 되려고. 아 그렇죠. 근데 그게 네. 사람 된다는 의미가 이게 쑥과 마늘이 실제로 지금도 보면 피부 미용에 굉장히 좋은 재료거든요. 그래요? 식품 재료인데 그 성분들이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거나 피부를 좋게 하는 효능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아마 식물이 나온 게 아닐까. 근데 쑥하고 마늘이 어떤 살균 작용, 항균 작용이 있다는 거는 알려져 있어요. 2015년에 중국 사람 한 분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는데요. 네. 그분이 연구한 게 중국의 오래된 전통 약서, 약에 관계된 문서에서 쑥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그걸 더 연구를 해서 개똥쑥에서 추출한 물질이 말라리아의 특효약이다라는 걸 밝혀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기도 하죠. 그리고 마늘은 사실 마늘에 상처를 어떤 곤충이 와서 입히면 마늘이 그 마늘의 그 진액을 방출을 하는데 그걸 곤충이 굉장히 싫어하고 그래서 곤충을 이제 내쫓는 효과가 있어요. 자기의 보호를 위해서 만들었던 물질을 우리는 그걸 이용을 해서 살균 작용 그리고 항생제로도 쓰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 건강식품에 마늘로 만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그런 맞습니다. 이유가 있군요. 네. 화장과 함께 이제 당시에 장신구라고 한다면 실은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제 사냥을 나가고 왜 동물의 뼈, 이빨 뭐 이런 거 주렁주렁 이렇게 달고 그랬잖아요. 예전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그런 게 장신구 아니었을까요? 그 시족 사회에서는 그 전투를 나갈 때에 네. 그 토대미 새겨진 그런 관물을 쓰기도 했고 이런 머리털로 이렇게 요대를 만들어서 쓰면 그 재앙을 막는다 뭐 그런 신앙도 있었다 그래요. 아, 제가 들었을 때는 사실은 되게 예뻐 보이려고 네. 뭔가 자랑하려고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주술적인 어떤 신앙적인 어떤 의미로 이렇게 장식구를 또 쓰고 그랬네요. 아름다움에 대한 인류의 열망. 그 기록은 고대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온다. 선사시대의 조개 더미에서 발견된 가공한 조개 껍데기나 짐승의 어금니, 미석 등은 그 당시 최고의 장신구였는데 다만 삼국시대 이전의 치장은 자신을 예쁘게 꾸민다기보다는 주술적 의미가 더욱 강했다. 위대한 우주 혹은 식물과 동물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그것을 상징하는 기물을 머리 또는 몸에 착용했던 것. 이로써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장신구의 의미는 삼국시대 들어 달라지는데 이때부터 장신구는 한층 더 다양해지며 본격적으로 아름다움을 위해 만들어진다. 이 치장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약간 주술적인 의미도 담고 있고 뭐 풍요를 기원한다든지 뭐 잘 잡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삼국시대로 가면서는 말 그대로 좀 아름다움으로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그 삼국시대 초기에서부터 그 화장술하고 화장품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는데요. 그리고 머리 모양이 다양해지는데 고려 고분벽화를 또 공부하셨으니까 알지만 저는 고구려 고분벽화를 공부하면서 진짜 머리 모양에 대한 전시장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 그래요? 예, 그 어떤 나라에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독특한 머리도 많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아, 근데 고구려 이 여인분들 네. 그분들도 화장을 이렇게 했던 것들이 어떻게 벽화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네네 수설례 벽화 같은데, 뭐 쌍용총 같은데 이렇게 보면 네. 연지하고 이렇게 이렇게, 군지들을 네, 찍어서 찍었더라고요. 나와 네. 있는 게 있습니다. 뭐 택조 화장으로 보이는 그런 눈화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다시피 머리, 얹은 머리, 묶은 머리 아주 다양합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면.
요즘에도 뭐 이게 동네마다 무슨 화장법이 다르다, 뭐 청담동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이런 말들 하잖아요. 네.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그러면 혹시 백제하고 신라도 막 이렇게 화장법의 차이가 좀 있었을까요? 백제 사람들의 그 피부는 그 연하고 환하게 하는 게 이렇게 백제 피부의 톤들이고요. 그리고 신라 시대의 그 화장법을 보면 그보다는 약간 진하게, 약간 화려하게 이렇게 꾸몄던 것으로 알고 차이가 있습니다. 있었군요. 네. 느낍니다. 삼국 시대인데 이제 세 나라별로 다 다른 거예요, 화장법이. 그러면 딱 그렇게 모이면 저분은 신라분이구나 이렇게 딱 알 수 있으려나? 신라인데 어떻게 화장을 좀 했을까요? 신라인들의 화장품은 그 연지를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연지를 만들어서 그 볼이나 그 입술간때에 발랐는데 그 연지의 그 재료는 그 홍화씨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요. 그 단단한 그 불참나무나 너와도 밤나무 이런 것을 그 딱딱한 것을 이렇게 태우면 그 숯이 있잖아요. 그 숯을 가지고 눈썹을 그리기도 하고 그 검은 그 재를 이렇게 채취해 가지고 그 식물성 기름이 있어요. 뭐 콩기름이라든가 뭐 이런 참기름 같은 거 그런 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눈썹에다 바르고 그렇게 신라 시대에는 화장품을 그렇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K-뷰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로 명나라에 왕기라는 사람이 쓴 그 삼재도회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이 일본어로 이제 좀 전해져가지고 좀 보완된 게 화한삼재도회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워낙에 왜 백제 왕족들이 거기에 살다가 왕이 되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은 아마 백제 우리 지금 말로 하면 K-뷰티가 많이 전파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화장품을 만들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화장품을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화장품들을 우리가 백분이라고 부르잖아요. 백이 이제 흰 백자일 거고 분이 이제 분가루 할 때 분인데 분이란 한자를 보면 그 왼쪽에 변에 쌀미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그 백분을 만들 때 그 쌀가루 같은 곡류의 가루를 이용을 해서 그 하얀색의 가루를 만들고 그걸 이제 얼굴에 발랐을 텐데 그때는 이게 크림 같은 우리가 쓰는 화장품 크림 같은 게 아니라서 얼굴에 흰색을 부착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바르면 떨어질 것 같은데요, 네. 가루가? 그 다음에 바람도 이제 날아가고, 도입된 기술이 거기에 납 성분을 섞는 거예요. 또 납이 예, 나오네요. 그러면 그걸 백연이라는 화장품이라고 부르는데 그 연이 납이 중금속이라서 일단 몸에 들어오면은 바깥으로 배출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오래 남아 있게 되면 이제 아이들의 어떤 지능 발달에 저해, 뭐 신장 문제, 정신질환 문제에서 아주 위험합니다. 네. 그렇죠. 그 비슷한 얘기가 엘리자베스 1세 영국에 있는 그 여왕이 납 얼굴에 많이 발랐대요 화장품.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이게 하얗긴 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이 푸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궁궐에 있는 그 거울을 다 없앴다고. 납성분 때문에. 자기 얼굴이 보기 싫으니까. 네, 자기 얼굴이 보기 그 싫어가지고. 우리나라 그 명성황후도 화장을 그 납성분의 화장품을 너무 많이 발라서 네. 그 맨낯은 그 푸딩딩하다라는 그런 외국인들이 만나본 사람들이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 재료를 사용해 화장품을 만들었던 선조들. 콩과 녹두, 쌀 등을 곱게 빻은 뒤 가루로 만들어 미온수와 섞으면 잡티 제거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스크럽팩이 만들어진다. 또한 오이를 잘라 오이즙을 내거나 오이 단면으로 얼굴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수분 보충과 각질 제거에 효과적인 오늘날의 토너가 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쌀가루를 꿀과 섞어 마사지 팩으로 사용, 깨끗하고 자연스러운 피부를 연출했는데 이 같은 천연 화장품은 기품 있는 여성들의 피부를 완성시켰다. 자, 여기서 잠깐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퀴즈가 좀 안 나왔어가지고 네.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신라 시대에 화장을 하는 특별한 직업군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인데. 남자요? 저요. 뭡니까? 자. 너무 빨리 들어가네요? 교수님 잠시 손을 내려주시고 아니 너무 얄미워. 늘 정답을 제일 먼저 맞추시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나오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예, 아니, 교수님인데도 이렇게 퀴즈를 좋아하셔. 저도 딱 떠오릅니다. 딱 떠올려. 네. 딱 떠올려. 그럼 자, 하나 둘 셋 하면 정답을. 하나 해볼까요? 예, 자 하나 둘 셋. 랑 뭐야? 랑 이거 뭐야? 제가 생각하고 좀 다르네.
화랑이었다고 그럽니다. 네. 아 근데 무사한데 화장을 했네요. 원래 화랑제도 이전에 원화제도라고 있었어요. 원화는 원래 이제 여자 청소년들입니다. 근데 원화제도가 진흥왕 때 문제가 좀 일어난 게 리더들 사이에 이제 질투가 폭발해서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흥왕이 연화제도를 없애고 이제 화랑제도를 이제 다시 국가적인 공식 조직으로 만들게 되는데 이 남자 청소년들인 거죠. 귀족만 있는 건 아니고 화랑에는 이제 일반 평민들의 자제들도 있습니다. 낭도라고. 근데 이 친구들이 보면은 그 모습을 묘사한 거를 보면 전부 다 아름다운 아이들을 뽑아서 일단 아름다워야 해요. 우리는 일단 좀 힘듭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우리라는 게 누구를 지칭하는지 몰라서 두 저럽니까? 분끼리만 얘기하죠. 설마 저는 아니겠지 생각하고 우리 교수님인 줄 알고 못하게 보는데 계속 저를 아니야 얘기하니까. 이쪽이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봄 바탕이 좋은 그런 이제 청소년들이니까 거기다 연지하고 분 바르고 해서 아름답게 시장을 하고 명산 대천을 다니고 무예도 배우고 뭐 공부도 배우고 이랬던 조직인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하면 엄친아 군단이네요. 엄친아 군단. 아, 근데 화랑 출신의 저 뭐라 그래야 되나? 유명하신 분들. 유명인이라고 하기에는 또 너무 선조들인데 유명한 위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요. 화랑도에서 화랑 출신이 유명한 위인들이 우리가 역사서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김유신, 대표적이죠. 관창, 네. 기파랑 그런 분들이 이제 특히 그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할 때 엄청난 게 큰 기여를 하신 분들이죠. 네. 노래에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뭐 맞서 싸운 간창 역사는 흐른다 이렇게. 네, 뭔지도 모르고 외웠던 그 기억이 있는데 저희가 뭐 삼국시대에 뭐 화장법,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또 궁금한 게 그럼 외모에 맞춰가지고 화장에 맞춰가지고 머리도 좀 어떻게 같이 좀 맞춰가지고 갔을 것 같은데 머리는 어땠습니까? 그렇죠. 고구려 백제 신라를 보면 머리 모양이 다양해요. 일단 얹은 머리는 여자들이 많이 하는 머리입니다. 주로 이거는 기혼인 경우도 하고 미혼인 경우도 했던 걸로 보이는데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고운 벽화 중에서도 특히 대단한 게 그 안악 3호분에 보면 귀부인이 나와요. 근데 가발까지 이용해서 얹은 머리를 굉장히 크게 만들거든요. 그것도 있고 이제 쪽진 머리도 나오고 또 무용총 벽화에는 이제 묶은 머리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남자들의 머리들도 많이 나와요. 주로 이제 상투를 트는데 외상투도 있고 이제 쌍상투도 있어요. 그리고 백제 쪽에도 보면 재밌는 게 얹은 머리가 있는데 머리를 얹은 머리를 하고 머리 하나를 이제 가닥을 하나만 따서 내리는 머리가 있고 요새도 양쪽으로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예. 뭐 뭐라고 하죠? 맞아. 애교머리. 맞아요. 애교머리. 맞아. 뭐. 두 가닥을 따서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마 미혼자와 기혼자의 차이인 것 같고 그다음에 신라 시대 그 머리 모양을 보면 그 가발 같은 거를 이용해서 아니면 머리를 이제 따서 네. 두루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형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머리 모양들이 나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삼국시대의 그 여인들은 머리를 올려서 크게 꾸미는 그런 그 풍습이 있었어요. 그 신라시대 여인들은 그 가채로 사용한 머리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네. 그 가채 위에다가 그 진주, 금, 옥 이런 것으로 수식을 굉장히 많이 하게 꾸며서 화려하게 꾸몄는데요. 네. 고구려 시대에는 그 감나부인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감나부인은 그 머리가 그 9자가 됐답니다. 얼마나 길었는지 위에서 빗는 사람, 그 다음에 고운 빗으로도 빗는 사람, 또 굉장히 또 얇은 빗으로 빗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 달라붙었군요.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인의 조건이 그 장발, 뭐 흑발 이렇게 됐던 게 그 삼국시대에는 그런 긴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수식으로 꾸밀 줄 아는 그 수식의 기술이 아주 뛰어났던 그 시기가 그 신라시대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죽하면 뭐 우리나라 쪽에서 만드는 그 가채들이 중국에서도 그렇게 히트 상품이었대요. 그때서부터요. 네, 그 중국의 여인들이 그 한국의 그 조선의 가채를 사고 싶어가지고 네. 일부러 사러 오고 또 그 우리나라 그 조선에서 그 오는 그 상인들한테도 그걸 부탁하는 게 필수품이기도 하고 나중에 또 조선시대까지. 조선 갔다 올 때 예, 꼭 사다 줘 예, 뭐 이런 거군요. 그리고 그 조선 시대에서 한국 그 시대부터 그렇게 이웃 시작해서. 나라에 그런 그 선물을 줄 때에도 그 조랑말, 인삼, 옹삼하고 거기서 빠지지 않는 게 미발, 가채입니다. 네. 이게 뭐 그러면 사실 중국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 화장품 막 싹쓸이로 가져간다. 이게 그냥 올해 요번에만 있었던 얘기가 아니에요. 삼국 시대부터 그랬던 네. 얘기네요. 그죠? 아 이제 삼국 시대에 들면서는 어쨌든 이제 아름다움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제 화려하게 좀 장식을 하는 것 같은데 실은 화장이나 머리도 그렇지만 장신구 뭐 여러 가지 기술도 발전해서 실은 더 화려해졌을 것 같아요. 장신구가 정말. 네네. 삼국시대 우리가 이제 장신구를 보면
일단은 신분에 따라서 좀 사용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형태도 그렇고 재질도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단 무엇보다 장신구를 만들려면 되게 이제 금속류들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되니까 네. 이제 광물에서 그거를 채취하는 기술이 또 뛰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 야금술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이제 채취하는 기술들이 일단 또 발달이 돼요. 불순물을 얼마나 제거하느냐. 네.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세공 기술. 근데 세공 기술을 보면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공예품들 꼭 장식이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면 백제 금동 대학로라든가 이런 걸 보면 야 저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쵸. 하나하나를요 정말 구슬을 이제 옥같이 큰 거 아니더라도 네. 이 장식에 조그만한 이제 구슬들을 이제 이렇게 네네네. 붙이는데 네. 우리가 납땜하듯이 정말 하나하나를 네. 동그란 조그만 구슬에다가 짧은 판을 대고 녹여가지고 순간 가열해갖고 붙인 다음에 네. 그거를 그 나쁜 부분, 안 좋은 부분을 제거하고 해서 하나하나를 만들거든요. 네. 그 실제로 만들어요. 금구슬 얘기 제가 좀 네. 해보고 싶은데요. 네. 작은 금구슬을 만드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큰 금구슬을 만드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금구슬을요. 예. 작은 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작은 금구슬은 더 오히려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금이 이렇게 늘어나는 성질이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을 일단 녹인 다음에 짧은 철사를 만들고요. 그 철사를 작은 구멍을 낸 쇠겠죠 아무래도. 네. 거기서 이렇게 통과를 시켜요. 그럼 길게 늘어나잖아요. 네. 그다음 또 더 작은 구멍에 통과시키고 네. 더 작은 구멍에 통과시키고 해서 아주 가느다란 금철사를 길게 만들고요. 네. 그렇게 잘게 잘라요. 네. 그리고 판에 올려놓고 불을 떼면 금구슬이 됩니다. 오. 이게 동그래진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 표면 장력 때문인데요. 아. 그 금 안에 들어있는 금 원자들은 서로 가까이 있고 싶어요. 네. 서로 인력이 있는데요. 그 금구슬을 생각해 보시면 금 안에 있는 원자들은 행복하거든요. 자기 주변에 다 둘러싸여 있으니까. 네. 근데 그 표면에 있는 원자들은 바깥쪽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더 에너지가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액체 상태로 모여져 있는 금에서는 원자들이 다 자꾸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럼 다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동그란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금구슬이 오히려 만들기 쉬워요. 그렇구나.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백제. 그 가운데는 수준 높은 세공 기술이 있었다. 1971년 처음 발견되면서 큰 화제를 일으켰던 무령왕릉은 백제의 화려했던 장신구 문화를 재조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인데 이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세완식 귀걸이와 머리 뒤에 꽂는 뒷꽂이 등은 당시 장신구의 발달을 말해준다. 뿐만 아니라 왕관과 왕비 관에 꽂았던 관식을 통해 백제의 금속 세공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고구려는 고분에서 출토된 투각 초함은 금동관과 투각 용봉관 금동관형 장식 등이 있는데 상당한 세공 기술로 당시의 장신구의 시원 양식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장신구 발달의 황금기였던 신라시대. 이때 장신구들은 대부분 순금 제품으로 장식의 기교가 매우 뛰어났다. 귀걸이는 고리가 굵은 태완식과 고리가 가는 세완식으로 분류됐으며 복잡한 양식과 풍부한 종류로 세공 기술의 절정을 보인다. 세공 기술도 정말 뛰어난 것 같고 네. 그런 원리를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장신구를 만들었을까 참 놀랍습니다. 삼국시대에 저희가 이렇게 치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게 고려시대도 그대로 이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고려 시대는 그대로 이어지는데 더 이제 재질 면에서 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무래도 금에 대한 이제 가치도 그렇고 세공 기술도 더 발전했을 테니까 금을 이용한 세공품들이 많아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하면요 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금이야 오기야. 오기야제 그렇죠. 옥에 관련된 장신구들도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고려시대에 이제 네. 나오는구나. 그래서 고려 시대가 딱 되면요 이제 장신구를 이제 만드는 옥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옥장인. 옥장인. 그래서 옥장이라 하는데 그분을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아이고. 네. 아, 동엽 씨가 언젠가부터인가 이제 발로 직접 뜯기시더라고요. 어우, 고생 네. 많으세요. 자 그러면 예.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VCR로 만나볼까요? 여기 계시다고 했는데 어디 있지? 이거 보세요. 이야. 옥으로 만든 아름다운 장신구가 전시되어 있는데 그 종류도 다양하다.
뭔지를 모르겠네. 아유 깜짝아. 그러면 혹시 제가 찾고 있는 옥장 무형문화재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옥을 다루고 있는 옥장 어민평이라고 합니다. 45년이라는 세월 동안 옥을 갈고 다듬어온 어믹평 장인. 원석 다듬기부터 문양 조각까지 고도의 섬세함을 필요로 하는 전통 옥공예를 이어오고 있다. 좀 궁금한 게 예. 대단한 작품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몰라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과연 이 작품들의 가격은? 5천에서 6천. 쭉쭉쭉 아니 이게 5천에서 6천이라고요? 그렇게는 돼야 돼요. 대박.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옥장의 작품들이 탄생하는 것. 여기 어딘데요? 제가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아 작업실이에요? 네, 공간. 이 안에 귀한 게 있다고요? 빨리 오십시오 빨리. 뭐 어떤 귀한 게 있다고? 뭐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이게 어디 이제 귀한? 원석이고 이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옥장의 작업실에는 영롱한 빛깔의 옥 원석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게 이제 강원도 순천에서 나오는 그 우리 이제 백옥. 유백색의 춘천 백옥부터 곱고 짙은 푸른색의 비치옥, 바다에서 온 대리석 산옥까지. 그것도 똑같은 옥 아닙니까? 이거 보니까 네, 제가 이제 좀 보이거든요 눈에. 이게 옥이네 이거. 저희가 얘기하는 옥은 분류가 안 되고 이게 옥이 아닙니까? 이제 보십시오 선생님 아까 전에 그렇게 여러분들 혹시 차이점 아시겠어요? 뭐가 다릅니까 이거요? 우와. 보셨죠 여러분들? 혹시 집에 옥이 있다면 칼로 긁어보세요. 그래서 칼자국이 났다. 가짜 옥입니다. 빨리 가서 환불하시고 진짜 옥은 칼로 긁었을 때 자국이 나지 않습니다. 작업하는 게 옥장의 가르침을 전수받아 본격적으로 옷가락지 만들기에 도전해보는 시간. 그 첫 번째 과정은 원석을 골라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절단하는 것이다. 원하는 크기만큼 옥 원석을 자른 다음 원석에 구멍을 뚫는 천공 작업을 거치는데 제가 뚫었습니다. 보이십니까? 보여요? 이로써 투박했던 원석들이 장신구의 형태를 갖춘다. 다음은 연마 작업. 모양을 만든 장신구의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고 나면 우리의 전통 옷가락지가 완성된다. 아, 저 제자로 받아주시는 건가요? 뭐 시간 되면 언제 와서 배우시고 더 배우셔야죠. 아, 더 배워야 됩니까? 배우시고. 아, 예. 인고의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예술 작품 옥공예. 이 전통 장식 문화, 우리 전통 문화들이 조금 소외되는 것 같으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이 우리 이 그 전통 문화를 많이 사랑하고 관심 갖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사랑해 주세요. 제가 정말 고생해서 그날 예. 옥 반지를 만든 거를 가져왔습니다. 야, 색깔 보세요. 얼마나 영롱합니까? 아우 이쁘네요. 네. 진짜 아름답네. 예. 보십시오. 신석기 시대든 청동기 시대든 또는 우리가 고대든 간에 옥을 가지고 많은 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 위서동이전에도 보면 부여에서도 뭐 주옥을 이제 잘 만들었다는 얘기 나오고 비치색뿐만이 아니라 이런 반투명한 이런 옥들 만드는데 옥이 보통 영성의 물질이라고 해서 뭐 잡기를 물려주고 그다음에 이게 자신을 이제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격도 좀 갖고 있어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주술적인 의미인데 그래서 옥을 이용한 장식품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아, 근데 지금 방송 중에 제가 불안한 게 저 주신 거거든요. 제 겁니다. 아니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저를 안 쳐다보고 자꾸 옥반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이거 진짜 주술적인 의미가 있네. 아니 손가락이 딱인데. 예. 다음에 한번 나갔다 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어쨌든 동엽 씨 덕분에 저희가 옥에 대해서도 잘 살펴봤는데 네. 옥은 어떻게 보면 또 주술적인 의미가 좀 담겨져 있네요. 근데 이게 저희가 시대별로 이렇게 보면 실은 주술적인 의미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로 바뀌는 것들도 많거든요. 혹시 그 당시엔 그런 것들은 없었을까요? 그게 원간석기에 우리가 이제 두 발 모양이 이제 변발이라고 하는 그런 형식이 나오는 게 있죠. 황교처럼? 그렇죠.
그거는 이제 원나라의 강압에 의한 거니까 이건 순전히 정치적인 영향에 의해서 바뀐 그런 스타일의 변화입니다. 흔히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게 우리 충렬왕이 그 원종의 아들인 충렬왕이 원에서 이제 살다가 네. 이제 고려로 귀환할 때 개체변발이라 그래서 머리를 싹 밀고 머리를 따가지고 이제 내린 그 충격적인 비주얼로 온 거죠. 고려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황당하고 놀랍고 슬프고 우리 왕이 오랑캐의 그런 모양을 하고 오니까 충격을 많이 줬고 원간석계도 계속 그렇게 강요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변발을. 네, 그래서 공민왕이 그것을 호복을 금지하고 변발을 이제 금지하고 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자주적 정책을 펼치는데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그것이 강요됐었어요. 네. 자, 저희가 이렇게 고려 시대까지 거쳐서 드디어 이제 조선 시대로 넘어왔는데 이 앞에도 조선 시대 이제 장신구들이 놓여져 있습니다만은 확실히 이제 치장이 어떻게 보면 완성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조선 시대면은. 조선시대 여인들은 굉장히 이렇게 피부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 굉장히 맑게 하는 화장법이 굉장히 발달되었다 그래요. 저는 맑게 하는. 좀 궁금한 게 뭐 맑게 하든지 뭐 탁하게 하든지 어쨌든 네. 그 화장법이 전국에 다 퍼져나갔다. 네. 그럼 어떻게 누가 이렇게 구전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옆집에서 따라하는 겁니까? 매뉴얼이 있습니다. 아,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이 있어야죠. 규합 총서라는 책을 씁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규합 총서가 또 파트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 파트가 봉임측이라는 파트를 보면 거기에 여성으로서 뭐 길쌈을 하는 방법, 술을 놓는 방법, 뭐 예를 들어서 염색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막 적혀 있는데 거기에 화장하는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화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친절하게 여기서 알려줘요. 그래서 요것도 있지만 제가 더 찾아보고 신기했던 책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숙종 때 그 여용국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자는 이제 미상입니다. 네. 근데 여용국전이라는 책을 보면 여기에 화장 도구들이 15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화장 도구들도 다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조선시대 화장이 발달했었습니다. 야, 그게 맞는 게 저희 아내랑 같이 화장대를 같이 쓰거든요. 저는 이제 화장품 2개가 있습니다. 스킨 로션. 그렇죠, 보통. 근데 우리 와이프 거는 도대체 어디까지 쓰는 건지를 모르겠어. 쓰다 남겨놨는 건지. 또 규합충소에 나오는 그 네. 민호각 이 씨가 쓴 거 보면 참 재밌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네. 거냐면 그 일상생활에서 그 화장의 재료를 그렇게 만들어 쓰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예. 달걀 3개를 갖다가 네. 계란 3개를 갖다가 술에다 넣어가지고 여기 밀봉을 해가지고 김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고 네. 그리고 1회를 두었다가 꺼내서 바르면 선생님처럼 아름다워진다. 여기에도 이제 스킨 토너 이런 걸 만드는 방법도 나왔는데 네. 그 박이나 그 오이나 이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즙을 짜서 맞아요. 이렇게 얼굴에다 바르면 피부에 그 거칠어진 그런 부분도 매끄러지기도 하고 각질도 제거하고 또 그랬다고 그래요. 예. 네. 그렇군요. 예. 야, 조선 시대에 썼던 방법인데 지금도 뭐 직접 만들어서 써도 네. 저도 피부에 어저께 그 밤에 어. 이것 이 방송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밤에 그 꿀에다가 밀가루를 섞어서 발랐는데 예. 아침에 그 분장하시는 쌤한테 물어보니까 네. 아, 잘 받아요 그러더라고요. 아, 피부가 좋다고. 네, 그래서 그 방법이 그 빙하기 씨에 나오는 그런 화장술이나 이런 기록들이 지금은 그 영양 크림, 수분 크림 아니면 뭐 피부를 탄력 주는 그런 탄력 크림 그런 종류들이 그때부터 다. 저 죄송한데 지금 제작진 쪽에서 선생님 화장 한번 지워보고 나오랍니다. 그 피부가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화장빨인지 아닌지 확인한답니다. 맞아, 지금 화장빨이 아마 90%일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실제로도 좀 해보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재료의 특성상 좀 괜찮은가 보죠? 저는 그 면지를 만드는 방법에 보면 네. 술을 섞는다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술에 있는 알코올 성분이 알코올은 잘 아시겠지만 물하고도 잘 섞이잖아요. 그래서 소주를 만들 때 우리가 물과 알코올이 섞이는 거고요. 그런데 알코올이 흥미로운 게 알코올 분자가 물하고 잘 흡착하는 극성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극성이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기름은 극성이 없는 쪽이거든요. 물하고 기름을 같이 넣으면 섞이지가 않는데 알코올을 같이 넣으면 알코올이 기름도 분해하고 물과도 잘 흡착해서 물과 기름을 더 잘 섞이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 고깃집에 가시면 가끔 불판을 거기서 이렇게 소주를 부어서 이렇게 닦잖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그런 원리를 이용해요. 다 일리가 있는 거네요. 저는 그냥 소주가 남아서 별이 아까워서 끓인 줄 알았는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구나. 예. 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게 천년 제품이다 보니까 트러블도 없고 되게 좀 뭐라고 하지 이거 했을 때 더 뽀송뽀송한 뭐 촉감도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더 발전하고 막 그렇게 갈 줄 알았더니 또
글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당나라의 양귀비 아시죠? 어우 유명하죠 예, 양귀비. 양귀비도 피부 미용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데 양귀비가 이제 오콩고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어 썼대요. 근데 네. 그게 뭐 살구씨도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좋은 재료들을 섞어가지고 그거를 자기 피부 이제 미용했었고 특히 이 식품이 중요하거든요. 피부를 좋게 하는 데는. 네. 아주 좋아했던 식품이 리치. 리치요? 예. 이게 이제 열대 과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 먼 길에서 이제 리치를 구해다가 양귀비에게 저기 우리 당나라 황제가 현종이 네. 그렇게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듣기로도 이거 하루에 한 번씩 바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일이 얼마나 힘들면 리치란 이름을 얼마나 뜻있습니다. 네. 그 조선시대 부자가요. 네. 여인들 그 화장법을 이렇게 보면 그 화장법이 약간 신분에 따라서 약간 틀리기도 네네. 했습니다. 그 여인들이 피부를 맑게 하기 위해서는 그 쌀가루가 이렇게 가루 해가지고 물을 버르면 밑에가 앙금이 아, 예. 생겨요. 그거를 말려서 건조시켜가지고 그걸 빻아서 이렇게 바르기도 예. 하고 분꽃이라고 있어요. 검은 거. 이것을 빻아서 이렇게 바르면 하얀 이런 분우의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보였다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차분한 거는 약간 저 사대부 여인들이 좀 사대부. 썼겠네요. 네네. 복숭아꽃의 그 화장은 그 기생들이 주로 하였고 왜냐면 볼이 빨그름해져서 네. 남자들을 유혹하기가 참 좋았던 그런 컬러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약간 좀 진해 보이는 건 이제 기생들의 화장법이고 거네요. 차분하게 맑게 가는 거는 약간 사대부 여인들의 네네. 느낌으로. 유교 사상이 강했던 조선시대. 화려함보다는 수수하고 깨끗한 피부톤을 선호했던 당시 여성들의 화장법은 어땠을까? 분가루에 송악가루와 황토, 수수가루 등을 넣어 여러 가지 색의 분을 만들었던 여성들. 그 이유는 신분에 따라 화장법이 달랐기 때문인데 발그레한 볼을 만들어주는 복숭아 색분은 주로 기생들이, 노란 색분은 사대부 여성들이 사용했다. 신분에 따라 다른 색깔을 사용했다 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또한 볼에 찍는 연지 역시 계란 노른자에 홍합꽃이나 붉은 빛을 내는 돌가루를 섞어 여러 색을 만들어냈는데 일반 백성들은 붉은 고추를 말려 연지로 사용하기도 했으며 이 연지를 이용해 생기 있는 얼굴을 표현했다. 그런가 하면 나무 숯을 긁어 가루를 낸 뒤 참기름과 섞어 만든 미묵. 이 미묵은 눈썹용 화장품으로 조선 여성들은 검은 미묵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황토나 조개가루를 섞었다. 검은 미묵은 기생들이, 반짝이는 금가루 미묵은 왕실 여성, 그리고 갈색빛 황토가루 미묵은 사대부 여성들이 사용했는데 이러한 화장법을 통해 조선시대 여성들은 정숙하고 온화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근데 이 정도로 좀 화장품도 유행하고 하면은 이렇게 판매도 이루어지고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에? 그때도 그 돌아다니면서 화장품을 파시는 분들이 방문 있었다는 판매? 거예요. 예, 이게 오. 성종실록에 나오는 네. 얘기인데요. 그 매분구라고 불렀대요. 아마 분을 팔러 다니는 분들이 아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재밌어요. 요즘도 이렇게 화장품 요즘도 아마 있지 않을까요? 방문 판매하시는 있죠, 분들 있잖아요. 계시죠. 그런 분들이 이미 조선시대에서부터도 있었던 거죠. 저희가 이제 화장 얘기를 또 나눠봤는데 조선시대 이렇게 머리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헤어 스타일은? 그 조선시대에는 그 대수머리라는 게 있습니다. 대수머리요? 대수머리는 그 적의 그 왕비들이 이렇게 대례를 할 때 꿩이 99개 또는 93개 그려진 그런 대수 옷에다가 그 위에다가 차는 그 적관입니다. 예. 그 대수는 위에가 굉장히 좁아요. 머리에 위에다 써야 되니까 좁고 밑에가 이렇게 약간 퍼지면서 이렇게 휘는 모습이 제가 봤을 때에는 굉장히 그 나비 같은, 나비 날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장신구를 봐도 예. 나비 같은 것들 있잖아요. 아, 나비가 그래서 많네요. 그런 대수가 아마 그 나비와 연관시켜서 연구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아, 나비가 이- 막 나는 거. 조금만 예. 흔들려도 그냥 진짜 이렇게 엄청나게 이- 나는 것 같네요. 이 떨새가 정말 소리가 이뻐요. 근데 그 대수에 보면은 이런 떨잠들이 굉장히 많이 꽂혀 있어요. 화려하게. 그러니까. 그리고 비녀도 꽂혀 있고, 네. 그리고 뒤에 보면 댕기머리도 하고 있고, 뒤에 보면 쪽머리도 돼 있고, 네. 이 머리의 둘레에는 또 둘레머리도 돼 있고, 네. 대수라는 것이 이 한 여인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거쳐온 그런 머리들이 다 있지 않나. 뭐 지금의 우리가 영화가 종합예술이라고 하듯이 네.
이 대수가 여인들 머리에 대한 종합 예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날 생각도. 것 같아요. 그 왕비 즉위식 할 때 뭐 일어난 머리 같은 게 막 네, 막 머리 나고 뭐 엄청 큰 이렇게 머리. 또 그 왕비 머리로 대표적인 게 또 어유미라는 게 있습니다. 어유미라는 것은 또 어연머리, 어여미, 어여마니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그게 어유. 왕비들을 이렇게 보면 여우에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게 있을 그거구나. 예, 맞아. 예, 예. 어디 나갈 때 이런 거 많이 썼던 거예요. 예, 예. 항상 그 예장용이에요. 궁중의 여인들. 그다음에 이제 그 궁중의 왕비들 머리 중에 하나가 첩지머리입니다. 첩지머리. 이 첩지머리는 이것을 갖다가 이제 첩지머리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붙을첩에다 이렇게 가를지를 쓴다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런 이렇게 신분의 표시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몸체를 이렇게 붙입니다. 예. 예, 금속재를 그 붙이고 신분을 나타내는 네, 거예요. 그리고 받침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첩지는 그냥 쪽머리 위에다가 가채금지령을 영조가 내리니까 그 뒤에 왕비는 그 용하고 봉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그 밑 궁중의 여인들은 그 이런 개구리 첩지를 했습니다. 개구리라고. 개구리를 하고. 예. 어머 충분히 그럴싸한 얘기네요. 어쨌든 본인의 신분을 드러내고 싶은 거니까. 네. 그래서 제가 들은 바로는 조선의 실학자 이덕무가 쓴 청장관전서 그 부잣집 교수인 거죠. 네. 13살의 어린 신부가 네. 그러니까 가채 이렇게 머리 무거운 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조신하게 앉아있다 시아버님 들어오시니까 아유 오셨어요. 그리고 일어나다가 목이 부러졌다. 뭐 그런 얘기가 가채 있어요. 무거워가지고. 네. 이런 얘기가 실제로도 실려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 신윤복의 미인도 같은 그림을 봐도 네. 가채를 엄청나게 높게 틀어 올린 그 그림을 보잖아요. 아 저걸 그냥 어떻게 저러고 유지하고 있을까 싶은데 가격도 엄청 비쌌다는 거예요. 아하. 당시에 영조시기에 보면 쌀 한 가마니 값이 만약에 한 3냥 정도 된다 그러면 네. 가채는 한 60에서 70냥 정도 됐다는 거예요. 물론 품질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네. 비싼 거는. 그러면 쌀 한 섬의 가격보다 그 정도 높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엄청난 이게 고가품이고 진짜 정말 럭셔리한 아이템인 거죠. 사실 제가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번 산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안에 장신구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올리죠. 장신한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추리만 크지 뭐 안에 넣을 게 없어. 그처럼 가채는 비싸가지고 사긴 샀는데 그 장신구에 이런 걸 막 꽂아요. 넣을 게 몇 개가 없으면 너무 초라할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조선 시대에는 그 이제 그렇게 많이 발전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되게 이런 종류의 이제 머리 가채에다가 하는 것도 나중에 가채 금지령이 내려지고 그래서 조금 네. 규제를 받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여인들이 많이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이제 은장도. 은장도는 이제 좀 많은 품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호신용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호신용이라기보다도 네. 호신용으로 쓸 수도 있지만 은장도라고 하는 것은 여인도 그렇고 또는 남자들도 그렇고 좀 갖추고 있는 하나의 품목이 돼버려요. 예. 은장도가 그 크기가 작잖아요. 네. 그 은장도를 만드는 게 굉장히 그 정교한 기술이 많이 필요했는데요. 은장도 하나를 처음 시작해서 완성할 때까지 무려 177개의 서로 다른 공정이 필요했다고 해요. 그렇게 복잡해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유심히 봤던 게 그 고구려 안악 3호 고분 있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 보면 부채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 그렇죠. 부채가 부채. 깃털도 막 이렇게 있고 맞아요, 맞아요. 뭔가 이게 장신구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이제 선이라고 이제 말로 표현하거든요. 선. 그래서 그 부채 보면은 이렇게 부채 밑에 뭐가 달려 있잖아요. 장신 같은 게 그걸 이제 선추라고 합니다. 이 선추가 부채를 또 이렇게 복돋아 보이게 하는 거예요. 또 이런 데 또 신경 많이 씁니다. 또 이 선추라는 것도 특이한 게 그 안에다가 약재를 넣어서 다니기도 하고 거기다 이제 향이 나는 물질을 넣어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향수처럼. 야 이렇게 하면 향이 또 저절로 나게. 예. 그리고 뭐 부채도 하나를 꾸미는데 그때 끝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안에 또 그려지는 그림이라든가 해서 부채 하나에만 해도 그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접혀져 있을 때와 달리 펼쳤을 때 아름다운 곡선을 뽐내며 우아한 장신구가 되는 부채. 한국의 미가 고스란히 담긴 부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먼저 깨끗한 대나무를 얇게 쪼갠 다음 따뜻한 물에 담가 불린다. 이렇게 불리고 난 뒤 빛이 투과될 정도로 얇게 속을 깎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다음 겉대 2개를 마주 붙이고 이를 단단히 묶어 약 일주일간 말린다. 그리고 살대에 한지를 덧대면 우리 고유의 부채가 완성된다. 특히 한복을 곱게 입은 여자의 몸을 보고 만들었다는 이 부채의 곡선에는 과학적 원리가 숨겨져 있다.
끝이 둥근 부채를 흔들면 공기 저항이 최소화되면서 바람이 원활히 흐르게 된다. 따라서 적은 힘으로도 쉽게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인데 이처럼 부채는 우리 선조들의 귀한 장신구이자 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생활 속 지혜였던 셈이다. 근데 그 부채 하나에도 그런 과학적인 원리들이 네, 있는지는 좀 맞아요. 몰랐습니다. 자, 이렇게 장신구도 살펴봤고 이제는 또 신발, 네, 활용 점정이죠. 신발 예, 신발은 또 어떻게 변했을까요? 북방에서 이제 사냥을 주로 하는 북방 민족들은 가죽신을 많이 신었고, 그다음에 남쪽에서 이제 그 농사를 주로 하는 지역에서는 거기서 채취되는 걸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집신 같은 것도 많이 신기도 했고요. 네. 북쪽하고 남쪽이 달랐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짧아지기도 하고 가죽도 있지만 이제 지프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화, 그다음에 뭐 우리가 해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조선 시대도 보면 그걸 만드는 장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 또는 뭐 사패장 뭐 이렇게 부르는 장인들이 있는데 조선 시대 수공업을 보면 원래 조선 전개는 다 국가가 주관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른바 관영수공업이라고 하는데 이 수공업자들을 다 공장 안이라는 이 장부에 다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역 동원이 되는 거예요. 부역 동원이 돼서 이제 물건을 만들고 동원되지 않거나 또는 여기 할당량 이상을 만들면 판매를 하면서 약간의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동원이 되지 않고 세금만 내는 그 야장들도 있어요. 주로 이제 주물을 만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공조에 보면 다 소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존재하고 왕실의 수요품도 이 사람들이 만들고 그다음 민간에도 좀 판매가 되고 그리고 양반들 것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만들어서 납품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재질들을 보면은 이제 가죽들을 일단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가죽도 굉장히 다양해요. 사슴 가죽도 있고 또 웅피라고 해서 고음으로 만든 가죽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강아지. 아주 애견인들한테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에 개 가죽. 그걸도 네, 그런 것들 뭐 소가죽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재질도 많고 뭐 비단이나 천으로 만드는 것들도 있고 뭐 그런 여러 다양한 신발들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혹시 뭐 과학적인 뭐 또 원리가 있을까요? 신발에도? 뭐 앞부분의 모양이라든가 그 가운데 부분은 이제 그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든가 그런 것들은 지금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근데 하나 흥미로운 거는 과거 조상들이 신었던 신발은 그 왼쪽과 오른쪽의 구별은 없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신발처럼 그렇게 편하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무신도 그게 없잖아요. 좌우가 좌우가 없죠. 없죠. 맞아요. 네. 똑같네요. 그렇군요. 야, 저희가 오늘 네. 정말 그 상고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화장, 뭐 머리, 신발, 장신구까지 살펴봤는데 실은 요즘의 K-뷰티 뭐 열풍이라고 하지만 그 이전 우리 선조 때부터 예, 조선 뭐 삼국 시대 그때 이미 많은 어떻게 보면 인기를 누렸네요. 정말 다양했고 갑자기 또 자부심과 뿌듯함이 좀 느껴지는데 어떠셨어요? 우리 대표님께 이제 마지막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치장이라고 한다면 열심히 노력하는 자만이 예뻐진다. 맞나요? 그것도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자, 우리 민족의 역사와 과학의 가치를 탐구하는 한국사 과학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